32억 상속, 불륜, 배신, 40년 전 잃어버린 딸.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축축했고 그 속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의 향이 뒤섞여 있었죠. 김영 씨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60해 넘게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늦잠이란 걸 몰랐던 그녀에게 새벽은 늘 같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든 물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속엔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린 시절의 그리움과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함께 깃든 눈빛이었죠. 거실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저택 한가운데 놓인 검은색 스타인웨이 첼로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15년 동안 매일 닦고 관리만 했던 악기. 윤세진 회장이 처음 그녀를 불렀을 때 내린 명령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보기만 하시오. 그 차갑던 목소리는 영신의 손끝을 묶어둔 사슬 같았어요. 매일 닦으면서도 단 한 번도 활을 잡아본 적 없는 악기. 하지만 오늘따라 첼로는 마치 숨을 쉬는 듯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싱가포르로 떠난 오늘 그 울림은 더욱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내 꿈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영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몰래 켰던 낡은 첼로. 손바닥이 아프도록 현을 누르며 연습하던 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그 눈물 섞인 선율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죠. 한 번만, 단 한 번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조심스레 활을 잡았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오자 공기가 떨렸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익숙한 피아노 곡이 첼로 선율로 변주되자 소리는 더 애절했고 더 쓸쓸했습니다. 마치 외로운 영혼의 속삭임 같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울컥 막히며 더 깊은 울림으로 번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집의 2층 서재. 출장길이 기상 악화로 연기되면서 급히 돌아온 윤세진 회장이 바로 그 선율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류를 정리하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자신 곁에서 묵묵히 일하던 가정부가 지금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 즐겨 켰던 곡을 똑같은 손놀림으로 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숨을 고르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순간 현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녀오겠습니다. 장남의 아내 세린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집을 나서는 그녀는 휴대전화를 끄는 순간 아주 작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 호텔에서 봐요. 1708호. 남편은 절대 몰라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영신은 여전히 첼로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비극은 이미 다른 축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윤세진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이 첼로를 건드리랬소. 영신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단 한 번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세진의 눈빛은 분노보다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신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 하나가 선명했어요. 그 순간 그는 숨이 막히듯 뒷걸음을 쳤습니다. 설마. 그날 밤 윤세진은 서재 서랍을 뒤졌습니다. 가장 밑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고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가 첼로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 모습. 손등에는 똑같은 자리에 점 하나.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서울 태화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딸.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가정부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세진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흑백 사진의 가장자리가 구겨졌죠. 그의 가슴 속에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소란, 백화점 한 구석에서 아이를 찾던 아내의 울부짖음, 사람들 사이로 점점 멀어져 가던 작은 손,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밤들. 그가 고개를 떨구고 사진을 다시 본 순간 얼굴에 묘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어요. 영신은 평소처럼 부엌에 서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칼끝이 채소를 스치는 소리, 끓는 물에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조차 그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젯밤 회장의 눈빛을 떠올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식탁에 앉은 윤세진은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영신을 향했죠. 차를 따르는 손동작, 반찬을 나누어 담는 습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사라진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정미선, 그의 아내가 식탁에 앉자 분위기는 더 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기에 윤세진이 뭔가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요 며칠 계속 얼굴이. 정미선의 목소리는 걱정이 배어 있었지만 윤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윤세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영신이 쓰던 컵을 몰래 챙겼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짐없이 수거했어요.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의사 앞에 서서 윤세진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네받았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윤세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은 그에게 지옥이 될 게 분명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처럼 흘러갈 것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저택의 다른 공간. 세리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유언장 위조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어주세요. 회장님 재산 최소 32억은 제 손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돈,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였죠. 영신은 부엌 창문을 닦으며 멀리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답답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손등의 작은 점,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걸 보며 예쁘다던 기억.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왜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해가 지고도 한동안 붉은 기운이 거실 유리창에 머물렀고 장식장 유리가 그 빛을 얇게 잘라 바닥 위로 늘어뜨렸죠. 영신은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오늘따라 집 안 공기가 조금 낯설었거든요. 가구의 자리는 같고 시간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작은 숨결 하나가 어긋나 있는 듯 했죠.
세면대에서 흘려보낸 물이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고 복도 모서리에 박힌 간접등이 푸른 기미를 남겼어요. 그녀는 부엌 창틀에 팔을 괜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낮에 떠올랐던 기억이 다시 문을 두드렸거든요. 보육원 복도의 냄새, 장마철에 불어나던 습기, 자꾸만 삐걱거리던 낡은 바닥. 그때도 늘 이 시간쯤이면 첼로가 그녀를 불렀어요. 안 해요, 오늘은. 속으로 그렇게 달래보았지만 마음은 고분고분해지지 않았죠. 첼로의 어두운 광택이 멀리서도 또렷했어요. 활털이 공기를 가르는 감촉, 낮은 현이 울릴 때 가슴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그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기쁨.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젖힌 건 바람이었는지 누군가의 손끝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신발장 밑 그림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죠. 경호 시스템은 멀쩡했고 센서에도 이상이 없다고 안내 화면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매트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누구의 냄새도 손의 온기도 남기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영신은 한동안 서성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얇은 종이 안쪽에서 딱딱한 물체가 손끝을 톡 건드렸죠. 봉투 입을 살짝 벌리자 작은 USB 하나와 접힌 메모지가 나왔어요. 글씨는 단정했어요. 삐치거나 급하게 쓴 흔적이 전혀 없었죠. 오늘 밤 첼로를 켜주세요. 음악이 시작되면 이 집의 진짜 얼굴이 켜집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두려움이 옷깃을 잡아당겼지만 묘한 끌림이 발끝을 움직였죠. 거실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 첼로 앞에 섰어요. 활을 드는 순간 손바닥에 굳은 살이 닿는 감촉이 살아났고 그 작은 거칠음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까요? 생각이 이마를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내내 그의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화보다 놀람이 먼저였고 그 놀람 뒤에 오래 묵힌 슬픔이 비쳐 보였죠.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현 위에 활터를 얹었습니다. 첫음이 낮게 깔렸어요. 집안 공기가 그 소리를 받아 가볍게 흔들렸죠. 마치 먼지 한 톨까지도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소파의 골과 액자 틈과 커튼 주름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어요. 영신은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죠. 낮은 음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척추를 타고 목 뒤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익숙해서 더 낯설어서 더 그리운 감각. 그때 TV가 혼자 켜졌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화면이 먼저 어둠을 밀어냈어요. 하얀 점 하나가 검은 화면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깜빡였고 곧 익숙하지 않은 복도 영상이 나타났죠. 어깨 높이의 CCTV 구도가 그대로였어요.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았고 숫자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서 천천히 바뀌고 있었죠. 오늘 날짜, 오늘 시간. 호텔 복도 같았어요. 문마다 얇은 금속 숫자가 붙어 있었죠. 1701, 1703, 1705 숫자가 홀수로 늘어가다 화면 중앙에 1708이 선명히 잡혔습니다. 도어락의 파란 불빛이 희미하게 숨쉬듯 반짝였죠. 영신은 활을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선율이 끊어지지 않게, 그러나 너무 흔들리지 않게.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윤세진이 조용히 다가와 TV 앞에서 멈췄어요. 한 손에 장갑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 USB 단자를 확인했죠. 연결 표시가 떠 있었어요. 그는 화면과 영신을 번갈아 봤어요. 말없이 허리를 펴고 화면 속 숫자 1708 위에 시선을 고정했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안쪽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먼저 들어선 사람의 어깨가 살짝 보였죠. 매끈한 코트 실루엣, 낯익은 높이의 굽, 조심스럽게 닫히는 손끝. 이어서 또 다른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어요.
넥타이의 매듭이 단단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외투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죠. 영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활털이 현을 아주 얇게 스치며 작은 숨소리 같은 소리를 냈어요.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빛으로 드러났죠. 옆 얼굴의 선, 눈매의 높이, 웃음의 각도. 알고 싶지 않았던 익숙함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세린이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유성 개발의 유이사로 보이는 남자. 저녁 때 전화로 다정하게 웃던 그 얇은 숨이 화면에 마이크까지 닿은 듯 들렸어요. 호텔 방 안 조명이 켜지는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쳤고 그 겹침이 오래된 커튼 무늬 위에서 물처럼 흐르다 멈췄죠. 윤세진은 한 걸음 화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눈에 띄게 내려앉았죠. 손등의 핏줄이 더 또렷해졌고 턱선이 굳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 안쪽을 세게 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영신은 숨을 얕게 들이마시며 첼로를 이어갔죠. 멜로디는 떨렸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영상 속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익숙했어요. 오늘 밤에 끝내자. 유원장은 내가 가져와. 회장님 서명은 내가 맞출 수 있어. 지장도 사인도. 내 목 32억. 약속 지켜. 단 3문장이었지만 방 안의 온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영신은 화를 한번 크게 눌렀다가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현의 떨림이 손목으로 전해져 올라왔고 그 떨림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어요. 윤세진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등을 돌리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 서 있었죠. 그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어요. 믿기지 않음, 분노, 그리고 오래된 상처의 눈물. 여러 가지 빛이 한 번에 스쳤어요. 영상이 잠깐 끊기더니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다 1708 문 앞에 멈췄고 문틈으로 스며나온 빛을 천천히 쫓았어요. 그 순간 화면 가장자리에서 낯선 목소리가 작게 흘렀죠. 기계음이 섞인 탓인지 얼굴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납작한 소리였어요. 가정부부터 치웁시다. 일이 쉬워져요. 첼로의 활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현의 잔진동이 스르르 가라앉았고 영신의 손목이 공중에서 굳었어요. 귀 안쪽으로 피가 도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죠. 윤세진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턱을 더 강하게 굳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어졌죠. 누가 지금 방금.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흘렀어요. 영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혀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그 대신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일어났어요. 어린 날 누군가가 손등의 점을 보며 예쁘다 말하던 그 목소리와 방금 화면에서 튀어나온 차가운 말이 서로 부딪혀 터졌죠.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아주 짧게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선 사람처럼 소리가 반쯤에서 끊겼어요. 동시에 벨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는데도 초인종 카메라 화면이 TV 하단에 조그맣게 겹쳐떴죠. 화면 속 복도에 택배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송장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고 받는 사람 칸에는 단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세진 귀가 후 개봉. 김영신 동석. 윤세진이 영신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묻는 말이 많았고 그러나 지금 묻지 않겠다는 결심도 같이 들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신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얇게 떨렸죠. 첼로는 아직 그녀의 손에 있었고 활털 끝은 겨우 현에 기대고 있었어요. 상자를 거실로 들여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포장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어요. 끈을 자르자 종이가 부드럽게 풀렸고 안에서 또 하나의 USB와 얇은 봉투가 나왔죠. 봉투 안엔 병원 마크가 찍힌 결과 통지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발행 날짜는 오늘, 시간은 오후 5시 19분. 발신 병원은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성해의료원 유전자검사센터. 윤세진의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그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가 떴죠. 개봉선이 손톱 아래서 사각하고 갈라졌어요. 종이가 부드럽게 벌어졌고 하얀 결과지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죠. 영신은 숨을 멈춘 채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숫자와 글자가 한꺼번에 밀려 올라와 눈앞을 차지했죠. 친자 확률 99.98%.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 빠져나갔어요.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도, 벽시계의 얕은 초침도, 커튼의 잔주름이 스치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 빈자리로 오래 닫아놓았던 말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딸, 잃어버린, 다시, 이제. 그때 TV 화면에서 다시 영상이 자동 재생됐어요. 호텔 복도, 1708, 문틈. 그리고 아주 분명한 속삭임. 내일 밤 이 집, 거실, 첼로 켜지면 들어갑니다. 화면이 거기서 꺼졌어요. 윤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영신은 화를 더 단단히 쥐었죠.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내일 밤 누군가가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 음악을 신호로. 바깥 바람이 현관 틈을 스쳤고 조용한 밤이 아주 얇게 흔들렸어요. 영신은 첼로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어요. 그 품이 오래 잃었다 되찾은 무언가처럼 따뜻했고 또 낯설었죠. 윤세진은 결과지를 접어 품에 넣었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결심이 그 눈동자에 앉았죠. 내일 음악이 다시 시작되면 누가 이 집 안으로 들어올지, 누구의 얼굴이 어둠에서 올라올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지막 하나가 가슴 안쪽에서 길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멈추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아주 짧게 울렸습니다. 이번엔 분명한 발소리와 함께. 여기서 열면 모든 게 바뀔지 몰라요. 윤세진이 낮게 말했죠. 영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고 밤 공기가 한 번에 들이쳐왔어요. 밤 공기가 살짝 서늘했어요. 거실 유리창 너머로 가느다란 달빛이 걸렸고 커튼 가장자리가 물결처럼 흔들렸죠.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슴속에서 소리를 참고 있었어요. 첼로는 케이스를 반쯤 열어둔 채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죠. 윤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참은 물처럼 차분했죠. 영신 씨. 그 한마디에 영신은 모르게 허리를 조금 더 곧게 세웠어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부르는 이의 숨결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 탁자 위 봉투가 있었어요. 얇은 봉투 하나. 기껏해야 몇 장의 종이가 들었을 뿐인데 무게는 세월만큼이나 묵직했죠. 윤세진이 봉투를 열고 하얀 종이를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어요. 숫자와 글자 도장 하나. 그러나 영신의 눈에는 숫자도 글자도 바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네 글자만 먼저 가슴을 쳤죠. 친자 확률 99.98%. 영신은 숨을 들이켰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말 대신 손등의 작은 점이 먼저 떨렸어요. 보육원 마당에서 놀던 날 자신의 손등을 보며 참 예쁜 애라며 웃어주던 작은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쳐갔죠.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오늘 밤 그 질문이 조용히 자리를 바꿨어요. 누구였나에서 드디어 당신이었구나. 정미선이 손수건을 꽉 쥔 채 말문을 열었어요. 그날 그 백화점에서 문장 하나가 끊어질 때마다 어둡던 복도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우리는 정신이 없었어요. 분실물 센터 앞에서 아이 울음이 섞였죠. 나는 멍하니 손을 뻗었고 누구 손인지도 모르고 안았어요. 잠시만이 평생이 될 줄 몰랐어요.
정미선의 어깨가 아주 조용히 떨렸어요. 큰 울음은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꾹꾹 눌러둔 물이 틈을 찾아 흘러나오는 울음이었죠. 미안해요. 당신도 당신의 딸도 그리고 영신 씨, 당신에게도. 영신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먼저 고였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황급히 닦지 않았어요. 다만 가만히 흘려보냈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쌓인 먼지를 물걸레로 천천히 닦듯이요. 여사님, 그날 누구도 완벽하진 못했겠죠. 저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분명 웃음이었죠. 남의 딸로 살아온 것도 남의 어머니로 보아온 것도 오늘까지만 그렇게 할게요. 그때 세린이 의자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어요. 그동안 단단히 쥐고 있던 손가락이 느슨해졌죠. 어머니. 말끝이 낮게 흔들렸어요. 시어머니라고 부르려다 입술이 멈춘 모양새였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밤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대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가진 두께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죠. 저는 이 집이 늘 차가웠어요. 제가 들어올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더 날카로워졌고요. 그래서 바람처럼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게 바람이 되어버렸고요. 정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꾸짖는 대신 묻는 눈빛이었죠. 왜 그랬니, 세린? 세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제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을 줄을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 들리는 소리였어요. 잘못을 핑계 없이 내 것으로 꺼내놓는 소리. 그 소리에 방 안의 가구들이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았죠. 그때 윤세진이 첼로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어요. 활을 들어 올린 손이 잠깐 떨렸고 이내 안정됐죠. 말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밤은 소리로. 그는 활을 영신 쪽으로 내밀었어요. 이 집의 첫 목소리는 당신 것이어야지요. 영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먼저 들려주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윤세진은 잠깐 그녀를 보았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가 아주 오랜만에 악기의 무게를 기억했죠. 활이 현을 스칠 때 방 안의 공기가 얇게 진동했어요.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누구도 눈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소리가 먼저 울었고 눈물이 그 다음을 따라갔죠.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나 익숙한 그 멜로디가 아닌 조금 느리고 조금 낮고 많이 부드러운 선율이었어요. 윤세진의 손끝이 세월을 더듬듯 움직였고 영신은 조용히 두 눈을 감았죠. 소리 사이사이에 어린 날의 마당, 보육원 복도, 설거지 물의 미지근함, 쌀 씻는 손목의 온기, 장바구니 손잡이의 거친 감촉이 모두 스며들었어요. 한 곡이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었죠. 그리고 윤세진이 다시 봉투를 밀어주었어요. 이번엔 숫자 대신 글씨가 보였죠. 둥글고 정갈한 글씨. 김영신. 이 집의 딸로 기록합니다. 한 줄이었지만 이 집에선 그 한 줄이 유언장보다 컸어요. 정미선이 의자에서 일어나 영신 앞에 섰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영신은 그 떨림을 두 손으로 덮었죠. 내가 너무 늦게 찾았네.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이마가 아주 잠깐 스쳤어요. 그 짧은 다음이 40년을 건넜죠. 세린이 조심스레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 밑에서 작은 냄비를 꺼내고 생수 반병을 붓고 멸치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렸어요. 그녀가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려놓는 동안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끓는 물에 파 한 줄기, 간장 몇 방울. 세린이 국자를 들어 한번 맛을 봤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죠. 뜨거울 때 드세요. 그녀는 작은 그릇 두 개의 국을 떠와 영신과 정미선 앞에 놓았어요.
말 대신 김이 올라오는 그릇이 오늘의 사과였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윤세진이 입을 열었어요. 유 원장은 다음 주에 다시 씁니다. 모두가 그를 보았어요. 돈 얘기 전에 기록부터 바꾸지요. 내가 누구에게 빚진 사람인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사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상속보다는 사람을 먼저 적겠습니다. 그는 변호사 이름이 적힌 명함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32억은 숫자고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현금 말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살림과 일 제자리부터 바로잡고 싶어요. 정미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망가던 발길부터 멈추자.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을게. 세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는 그 말을 처음 받아들였죠. 자기를 밀어내지 않는 어른의 자리를. 그때 인터폰이 짧게 울렸어요. 모두가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는 쫓기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움직였어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에 시장 아주머니들 오신다네요. 김치 좀 나누고 싶다고. 뜻밖의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사람 사는 일은 결국 밤 냄새로 풀리곤 하니까요. 밤은 더 깊어졌어요. 첼로 케이스를 닫으며 영신이 살짝 웃었죠. 내일 새벽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오래 끓이면 더 깊어져요. 사람 마음도 좀 그래요. 정미선이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인 소리였죠. 맞아. 오래 끓여야 맛이 나지. 윤세진이 불을 줄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영신 씨. 네. 이 집에서 김 여사 말고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영신은 한참을 생각하다 수줍게 웃었어요. 부르기 편하신 대로요. 다만 너무 멀리만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럼 영신아. 낯설고도 다정한 소리가 거실 공기를 천천히 적셨죠. 그 소리 하나로 오래 닫혀있던 문이 하나 더 열렸어요. 창밖에 바람이 잠깐 스쳤어요. 커튼 끝이 가볍게 흔들렸죠. 누가 와도 좋고 누가 떠나도 괜찮을 만큼 오늘의 집은 단단해졌어요. 소리를 먼저 나누고 눈물을 함께 닦고 뜨거운 국물로 목부터 데운 밤이었으니까요. 불을 끄기 전 정미선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은 시장에 같이 가요. 봄 미나리가 나온대. 영신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집안 어딘가에 살며시 접혔어요. 내일 아침 부엌 불을 켤 때 먼저 펴질 한 장의 따뜻한 종이처럼. 그리고 불이 꺼졌어요.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늘의 어둠은 내일의 빛을 쉬게 해주는 이불 같았으니까요. 첼로는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고 사람들 마음도 같은 박자로 천천히 내려앉았죠. 다음 날 부엌에서 시작되는 화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한결 차분했어요. 부엌 창문을 살짝 열자 봄 기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전날 밤의 눈물과 고백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따뜻하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영신은 새벽같이 일어나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 했죠. 오늘은 미역국이야. 영신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생일이 아님에도 미역국은 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음식 같았죠. 바다 향이 은근히 번지고 국물이 점점 깊어지자 부엌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정미선이 잠옷 차림 그대로 부엌 문에 기대 서 있었죠. 머리칼은 아직 정돈되지 않았지만 표정은 오랜만에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영신 씨 뭐해요?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오래 끓여야 맛이 깊어지잖아요. 정미선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아, 오래 끓여야 맛이 나지.
사람 마음도 그렇고. 두 사람은 그 말에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 웃음 속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한참 뒤 세린이 조심스레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어제와 달리 고개가 너무 숙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미선이 먼저 고개를 돌렸죠. 왜? 제가 어제 드린 국물 맛도 없고 죄송했어요. 영신이 웃으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국물은 마음이야. 서툴러도 괜찮아. 세린의 눈가에 금세 물기가 맺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떴죠. 그 작은 동작이 어색한 장벽을 조금은 무너뜨렸습니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만 앉았을 뿐인데 집안은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윤세진은 신문을 펼쳤다가 이내 접었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새 여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밤 냄새로 채워진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군. 정미선이 국자로 국을 떠 남편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매일 채워야지요. 밤 냄새로 웃음소리로. 윤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침을 마친 뒤 영신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정미선과 세린이 나란히 따라왔죠. 오랜만에 셋이서 걷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가 가득했어요. 봄나물이 쌓인 좌판마다 푸른 빛이 번졌고 생선 가게 앞에서는 바다 냄새가 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윤 여사 아니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정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셋이 같이 왔어. 사람들의 눈이 세린에게도 향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움츠렸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바구니 속에 쑥 한 단, 미나리 한 단이 담겼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포장마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 국물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죠. 영신이 먼저 국자를 잡아 국물을 따랐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녀가 정미선에게 건네자 정미선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해 오래된 추억 같아. 세린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릴 땐 이런 국물 한 그릇에도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욕심만 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미선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세 여인이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손을 녹이며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한 장면처럼 따뜻했어요.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윤세진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에는 봄나물 향이 가득했어요. 영신은 미나리 무침을 하고 세리는 옆에서 마늘을 다졌습니다. 정미선은 묵은지를 꺼내와 도마 위에 올렸죠. 손놀림이 바빴지만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내일은 장 담그는 날이네. 영신 씨 같이 해요. 네, 여사님. 저도 손맛을 배워야지요. 세린이 수줍게 덧붙였어요. 저도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배워야죠. 정미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집안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 밤 부엌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이 그 바람에 실려 오랫동안 무겁던 저택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이날의 저녁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나물 몇 가지, 묵은지, 그리고 아침에 끓인 미역국. 상차림은 소박했지만 마음은 풍성했죠. 식탁 위에 흐르는 웃음과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윤세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32억이 뭐라고 이 한 상밥보다 귀할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영신은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밥은 마음이지요. 오늘처럼 함께 먹는 밥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정미선과 세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며 이 집안에 드디어 작은 봄이 찾아온 듯 했죠. 그날 밤 첼로 케이스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영신은 활을 들어 조심스레 현을 긁었죠. 낮은 음이 거실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어릴 적 눈물 섞인 연습이 아닌 오늘의 따뜻한 저녁을 닮은 선율이었어요. 정미선은 두 손을 모아 귀 기울였고 세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윤세진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럽게 젖어 있었죠. 마지막 음이 길게 울렸을 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어요. 이 집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밤 공기가 유난히 차분했어요. 거실 한켠 첼로의 마지막 울림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영신은 활을 내려놓으며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점 하나. 평생 아무 의미 없이 따라온 흔적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그 점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윤세진의 시선도 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손등의 작은 점.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그 점이 사라진 딸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이죠. 영신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저 점 어릴 적에도 있었습니까? 영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질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어릴 적부터 늘 있었죠. 보육원에서도 아이들이 그 점 예쁘다며 장난 삼아 따라 그리곤 했습니다. 윤세진은 손가락을 꼬아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40년 전 백화점 인파 속에서 울던 딸아이의 손등이었어요. 잃어버린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방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미선은 남편의 불면을 감지했어요. 당신 또 무슨 일로 그러세요? 요즘 부쩍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윤세진은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의 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내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확신 없는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미선은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결국 가족끼리 함께 풀어야 해요. 혼자 안고 있으면 병만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예리했죠. 윤세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신은 평소보다 일찍 마당에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담장을 넘어와 장독대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햇살 속에서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점 하나. 그러나 그 점은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죠. 그때 정원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물 다듬으러 가시죠. 저도 거들고 싶어서요. 영신은 순간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같이 하자꾸나. 둘은 장독대 앞 평상에 앉아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세린의 손은 서툴렀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다 서툴지. 마음만 있으면 다 돼. 그 순간 세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 요즘 제가 욕심만 앞섰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도 집안도 다 돈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어머니 미역국 먹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영신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돈은 삶을 흔들 수 있어도 마음까지 다 빼앗을 순 없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오후가 되자 윤세진은 서재로 영신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소녀, 첼로를 끌어안고 있던 아이, 손등에 작은 점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영신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 혹시 기억납니까? 영신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처럼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거든요. 저 아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릴 적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녀는 목소리를 더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보육원 창고 구석에서 첼로를 잡고 울던 어린 시절, 누군가가 다가와 손등의 점을 보며 예쁘다 속삭였던 목소리. 누구였을까요? 윤세진은 손을 떨며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곧 확인이 나올 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녁 무렵 부엌은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장 담그는 날이었거든요. 장독대 앞에 며느리들과 영신이 모여 앉았습니다. 굵은 소금과 콩 삶은 냄새가 공기 가득 번졌습니다. 정미선이 콩을 으깨며 말했어요. 사람도 이렇게 눌러지고 삭혀져야 맛이 나는 거야. 하루 이틀로는 깊은 맛이 안 나오지. 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주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서두르지 않고 오래 삭히며 살아야겠어요. 영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놓인 메주가 마치 집안 사람들의 마음 같았어요. 껍질은 거칠어도 속은 결국 달고 깊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신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첼로 곁에 앉자 손등의 점이 다시 눈에 들어왔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누구의 딸이었나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윤세진이 거실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 숨겨온 슬픔이 묻어 있었죠. 영신 씨, 아니 영신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나 보구나.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첼로의 활을 잡고 낮게 현을 긁었죠. 애절한 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세진과 정미선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요즘 그렇게 흔들리는지. 그러나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일까? 내가 잃어버린 우리 딸이. 새벽녘 부엌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영신은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국물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눈물, 오늘의 혼란,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까지. 그녀는 국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부디 내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기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은 누구 하나 기지개조차 켜지 못한 듯 무거웠습니다. 부엌에 앉은 영신은 손에 국자를 쥔 채 한참 동안 국물 위에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여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손등의 작은 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고 이제 종이 한 장이 평생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진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깔끔하던 양복 대신 수수한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은 회장이라는 이름을 벗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서 있는 듯 보였죠. 영신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주겠소? 영신은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거든요. 제가 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았습니다. 윤세진은 단호히 대답했죠. 당신이 있어야만 하오. 이건 둘만의 일이 아니니까. 정오 무렵 두 사람은 서초 성해의료원 앞에 섰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병원 로비 안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두 사람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하자 흰 봉투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영신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그러나 그 봉투를 열면 그녀의 인생 전체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죠. 윤세진이 봉투를 받아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내려오는 소리가 귀에 스쳤지만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신 씨. 윤세진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열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그 아이가 맞다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온 건지 알게 될 거요. 내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죄. 그리고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 영신은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붙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부모도 뿌리도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윤세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하얀 결과지 위에 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8%.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먼저 터진 건 윤세진이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내 딸내 영신아. 영신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평생 가정부로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병원이에요. 결과 받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둘게요. 영신은 그 말끝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자신을 스쳤지만 세리는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윤세진은 그것까지 듣지 못했지만 영신의 얼굴이 창백해진 건 눈치챘습니다. 왜 그러오?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공기가 답답해서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윤세진은 결과지를 꺼내 모두 앞에 올렸습니다. 정미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확인하자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잃어버린 아이가 영신이었단 말이야.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그 어린 나이에 너를 잃어버려서. 영신은 목이 메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꿈꾸던 장면이었지만 현실 속에서의 눈물은 더 뜨겁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재회 속에서도 차가운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남의 아내 세린.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다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정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세리나, 지금은 돈 얘기할 때가 아니야. 피부치를 찾은 게 먼저지. 하지만 세린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32억의 상속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이권과 갈등을 불러올 씨앗이 되어버렸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밤이 깊어간 후 영신은 혼자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활을 잡은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의 떨림이었습니다. 현을 스치자 낮고 깊은 울림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 소리에 윤세진과 정미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문가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헤매던 퍼즐 조각이 이제야 맞춰진 듯 했죠. 그러나 창밖 담장 너머 낯선 발걸음 소리가 어둠 속에 스쳤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딸이면 우리 몫은 줄어든다. 그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해. 저녁의 정막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저택의 복도는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고 멀리서 시계 초침만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누구도 안심하게 하지 못했어요. 식탁에 남겨진 결과지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친자 확률 99.98%. 단순한 숫자였지만 그것은 이 집안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영신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손끝을 떨렸습니다. 이제야 뿌리를 찾은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 밀려드는 무거운 책임.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쉽게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엉켜 목을 조여왔죠. 그때 현관이 조용히 열리더니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벗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던 그녀는 테이블 위의 결과지를 흘깃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제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 서늘한 금속성의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신은 고개를 들었지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계산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장남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 분할에도 변화가 생기겠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선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도현아,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내 여동생을 찾은 게 기적 같은 일인데 내 입에서 돈 얘기부터 나오니. 그러나 도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도 솔직해질게요. 이 집의 재산이 얼마인지 누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아세요? 영신 씨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지분도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몫이 줄어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순간 윤세진의 손이 탁자 위를 세게 쳤습니다. 그만해라. 이 집이 돈 때문에 돌아가는 줄 아느냐. 내 동생을 찾은 게 하늘이 내린 은혜인데 너는 지금 그 은혜를 짓밟고 있구나. 세리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얇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남편 도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32억이 걸린 문제예요. 단순한 기적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죠. 돈은 냉정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식구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미선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고작 돈 얘기밖에 못하니? 세린은 대답 대신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남편 도현을 살짝 밀었습니다. 도현은 갈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신은 방 한켠에서 첼로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활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낮은 현을 스치자 울림이 집안 공기를 적셨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이 한꺼번에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신아. 그녀가 처음으로 씨나 가정부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곁에 돌아온 게 아직도 꿈만 같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야. 자식들이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릴까봐. 영신은 첼로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바라던 건 돈이 아니에요. 평생 잃어버렸던 부모님 품을 찾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딸이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집은 이미 욕심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 무렵 2층 서재에서는 도현과 세린이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불빛을 줄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당신 이제 확실히 해야 해. 영신이 들어오면 유산은 분명히 줄어들어. 나도 알아. 하지만 아버지 눈치 보지 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유언장 바꿔야 해. 아버지 서류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세린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오직 재산만이 남아 있었죠. 며칠 뒤 윤세진이 변호사를 불러 저택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내밀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내 딸 영신이가 돌아왔다. 앞으로 모든 재산은 정당하게 나눠질 것이고 유언장은 새롭게 작성할 거다. 그 말에 도현과 세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세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서류 가방이 놓인 자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게 무엇인지,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영신은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은빛으로 정원을 덮고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꽃잎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제가 이 집의 딸이 맞다면 부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멀리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붙잡은 그녀는 낮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곧 손에 들어옵니다. 결과지, 유언장, 전부 제가 정리할 거예요. 필요한 건 단 하나 적당한 순간뿐이죠. 영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본 세린의 옆모습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적처럼 보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얕게 떨렸어요. 달빛이 정원의 철제 난간을 희미하게 적시고 장미가지 끝에서 바람이 비늘처럼 번들거렸죠. 거실 한가운데 검은 첼로가 고요히 서 있었어요. 영신은 악기 옆자리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느리게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죠.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 친자 확률 99.98%라는 숫자는 기적 같았지만 동시에 이 집의 시간표를 바꿔놓을 폭탄 같기도 했습니다. 정미선은 조용히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부드러운 한숨이 머리칼에 스쳤죠. 영신아.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름을 부를 때처럼 따뜻한 호명. 그 한마디에 영신은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엄마. 짧은 소리였지만 그 안엔 40회가 넘는 기다림이 모래처럼 사각거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붙어 앉아 있었어요. 벽식의 초침이 한 칸씩 앞으로 기어가는 소리, 냉장고의 낮고 깊은 숨, 가끔 허공에서 먼지 한 톨이 기울어지는 기척까지 모든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죠. 그 고요를 깨운 건 2층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었어요. 도현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세린이 한 박자 늦게 따라 내려왔죠. 둘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을 길게 넘나들었어요. 아버지,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신댔죠. 도현이 낮게 말했어요.
유언장 작성 전에 가족 의견을 묻고 싶답니다. 윤세진은 신문을 접고 올려다보았어요. 그는 하루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죠. 기쁨과 걱정이 한꺼번에 내린 얼굴. 말끝마다 망설임이 솜처럼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 내일이면 정리한다. 이 집안의 이름과 피가 흔들리지 않게. 세리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눈빛은 얼음처럼 맑고 매끄러웠습니다. 네, 회장님. 모두에게 공평하길 바랄게요. 그 말이 바닥에 내려앉자 공기가 한순간 움츠러들었어요. 공평. 말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 침이 고여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영신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공평을 묻는 순간 누군가의 몫은 줄어들고 누군가는 웃게 된다는 걸 세월은 이미 귀띔해 주었거든요. 밤은 그런 공기를 오래도록 품고 있었어요. 모두들 흩어지고 집이 잠들었다고 믿은 뒤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세린이었죠. 그녀는 서재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문손잡이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쇠 묶음을 꺼냈어요. 얇고 좁은 쇠조각이 삽입구 안에서 휙 하고 돌았죠. 사소한 소리였지만 빈집에선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세리는 서랍 안쪽에 보관함을 열고 하드커버 수첩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두고 간 메모였죠. 유언장 제작성에 필요한 항목, 기존 분할 구조의 기록, 그리고 자필서명 샘플 페이지. 그녀의 눈동자가 밤에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반짝였어요.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어느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직계비속 및 특별 수익자의 범위라는 제목 밑줄. 그 아래 펜으로 덧칠하듯 표시된 이름 하나, 김영신. 드디어 나타났네. 세린의 입술이 아주 작게 말렸어요. 기쁨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미소.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켰고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호흡을 하듯 켜졌다 꺼졌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내일 오전 비 안으로. 그 무렵 계단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뒤로 물러섰어요. 발걸음이 계단 윗부분에서 휘청했죠. 그의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미덥지 않은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언장, 아버지의 글씨, 그리고 동생이 될지도 모르는 영신의 이름. 그것들이 한 줄로 놓인 종이를 아내의 손가락이 더듬는 모습을 보는 일은 그에게도 버거웠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도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이 놀라듯 입술을 깨물었죠. 세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을 지나 침실로 돌아갔죠. 향수의 잔향이 길게 끌리고 고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유리창이 새벽 공기로 뿌옇게 김이 섰을 때 영신은 깼어요. 꿈속에서 첼로의 저음이 아주 길게 울리고 있었죠. 울림은 허기와 닮았어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닿으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허기. 그녀는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어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은 처음 보는 이의 집처럼 낯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8%라는 숫자가 주는 어색한 낯설. 평생 머물러 있었던 곳이면서 이제 막 초대받은 집 같기도 했죠. 거실에 내려와 첼로 앞에 앉았을 때 영신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TV 옆 USB 단자에 작은 빛이 반짝였거든요. 지난번 호텔 1708호 복도가 화면에 떴던 그 USB. 누가 뽑지 않았던 걸까요? 그녀는 충동처럼 손을 뻗어 USB를 눌러보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동안 하얀 점만 빙빙 돌았어요. 곧 어두운 복도 영상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집의 1층 복도. 시간과 날짜가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어요. 몇 시간 전 모두가 잠든 시각. 서재 문 앞에 선 그림자 하나. 그리고 열쇠를 돌리는 속삭이는 금소금. 이어서 서랍을 뒤적이는 아주 조심스런 손길. 그 손끝에 금빛 반지 하나가 반짝였어요. 얇고 섬세한 무늬. 세린의 반지였습니다. 아, 입 밖으로 새어나온 소리가 울음인지 숨인지 모호하게 떨렸어요. 영신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림자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고 문을 잠갔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비스듬하게 비친 얼굴 윤곽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늘 아래에서도 선명했어요. 그녀였죠. 이게 왜 영신은 USB를 빼내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데일 만큼 뜨거웠어요. 누가 왜 이 영상을 USB에 담아 TV에 꽂아두었을까요? 누가 경고하려는 걸까요? 어지러운 질문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그녀는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전 변호사가 오기 전 어머니와 회장님께 먼저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너무 빨리 기울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햇살이 뜰로 쏟아질 무렵 집은 분주해졌어요. 정원사는 장미 가지를 정리했고 가사도우미는 커튼을 걷었죠. 커튼에 먼지 냄새와 아침 커피 향이 섞여 집안은 사람 사는 냄새로 채워졌고요. 정미선은 식탁 위를 정돈하다가 영신의 얼굴빛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영신은 조심스럽게 USB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오늘 아침에 봤어요. 어젯밤 우리 집 복도 CCTV 같아요. 윤세진과 정미선 그리고 영신 셋이서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었습니다. 윤세진이 USB를 꽂자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숨만 세 사람이 나란히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만 얇게 겹쳤죠. 화면 마지막에 비친 반지의 무늬가 클로즈업 되듯 유난히 커 보였어요. 정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졌습니다. 세린이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어요. 그는 영상이 끝나는 걸 보고 굳어섰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그의 가슴은 굴러떨어진 돌처럼 무거웠죠. 윤세진이 아들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이걸 봐라. 도현은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봤습니다. 입술을 물고 있던 이가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 전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 집 서류에 손을 대는 건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멈추게 하겠습니다. 정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멈추게 한다고 멈출 일이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도현아. 진실을 인정하고 눈앞에 불을 끄는 거. 내가 남편으로 그리고 아들로 할 일을 해. 도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고 마치 마음속에서 낡은 못을 한 개 뽑아낸 사람처럼 얼굴이 앙상해졌어요.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여민 중년 남자는 서류 가방을 식탁 옆자리에 내려놓았죠. 그는 친자 확인 결과지부터 확인하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행법상 직계 비속으로 인정되니 자연 상속과 유류분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장님 의사에 따라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일부 구조를 조정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건 오늘 작성될 유언장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말 끝에 세린이 등장했어요. 비단처럼 윤이 흐르는 셔츠, 그리고 손가락에 빛나는 얇은 반지. 그녀는 밝고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변호사의 가방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필 서명을 위한 용지를 꺼내면서 말했다. 그럼 우선 기존 유언장을 폐기한다는 선언부터.
잠깐. 영신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폐기 결정 전에 가족끼리 확인할 게 있어요. 윤세진이 조용히 USB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어요. 영상은 몇 초 만에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서도 표정이 내려갔죠. 유 원장 보관함에 접근한 사실이 있군요. 통상 이런 경우 서류의 무결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윤세진은 서재 열쇠를 직접 꺼내 들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랍이 열리고 보관함이 열렸습니다. 봉투가 나왔죠. 봉투 입구는 단정했지만 모서리 하나가 아주 얇게 해져 있었어요. 변호사가 장갑을 끼고 봉인을 확인했습니다. 봉인은 미세하게 건드려진 흔적이 있습니다. 내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움직였어요. 안에서 나온 건 기존 유언장과 동일한 형식의 서류.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 아래쪽 작은 글씨로 덧붙은 문단 하나가 낯설었습니다. 특별 수익자 배제 조항. 그리고 괄호 안에 적힌 이름 김영신. 정미선의 손이 입으로 올라갔어요. 영신은 멍하니 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배제. 생전 처음으로 내 이름이 가족 한 안에 들어왔는데 동시에 밀려난 자리.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윤세진은 당장이라도 종이를 찢어버릴 듯 서류를 움켜쥐다가 힘을 빼고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위조 여부부터 봐. 변호사가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먹줄처럼 잔잔한 글씨가 비스듬히 읽혔죠. 글씨체와 잉크 농도가 해당 라인에서 불규칙합니다. 원본과 동일 시기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용히 도현이 한 걸음 나섰어요. 그는 세린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내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더 가면 돌아오지 못해. 세린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긴 숨을 내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당신은 끝까지 약하구나. 약한 사람은 결국 빼앗겨.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띠 하고 보안음이 울렸어요. 현관 도어락이 잠깐 풀렸다 닫히는 소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죠. 경호팀이 달려나가 확인했지만 출입 기록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두는 알았어요. 누군가가 바람처럼 문턱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걸. 이 집을 지켜보는 눈이 짧은 눈인사를 남겼다는 걸.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봉인하고 조용히 정리했어요. 상황이 이렇다면 오늘 유언장 작성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기존 서류는 법적 감정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끼리의 합의도 중요한데. 그가 말을 맺기도 전에 정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의는 간단해요. 우리 딸 영신이는 이 집의 피해예요. 그 사실을 기록하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나중 문제예요. 그 말에 윤세진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 버티다 금이 간 유리컵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그래. 오늘은 이름부터 쓰자. 잃어버린 이름을 제자리로. 서명대가 차려졌고 윤세진은 펜을 들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영신은 너무 눈이 시린 나머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김영신이라는 글자가 첫 장의 한가운데 마치 오래 비워둔 자리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앉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올씩 풀렸죠. 도현이 그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은 말보다 길었고 그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변호사가 서류를 거두려는 찰나였어요. 세린이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밀었습니다. 낮은 마찰음이 바닥을 긁었죠. 잠깐만요. 전 아직 동의 못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면 결국 모두가 후회할 겁니다. 회장님의 건강도 요즘 예전 같지 않으시고요.
저는 보호자 권한으로 절차를 재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린 앞에 섰어요. 보호자? 자식의 아내가 언제부터 부모의 보호자였니? 내가 보호하려는 건 어른의 마음이 아니고 내 주머니잖아. 세린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보았죠. 마지막 기대처럼. 도현은 한 걸음 어머니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이 끝났습니다. 세린은 그제야 자리를 내려놓고 손가락의 반지를 무의식 중에 돌렸어요. 반지 속 얇은 무늬가 햇빛을 받아 번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오늘의 서명은 기록되었습니다. 복사본은 오후에 메일로, 원본은 등록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가 박차고 나가듯 급히 움직이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모두의 심장이 아직 제 속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경호팀이 정원까지 순찰을 강화했지만 어딘지 불안은 줄지 않았죠. 영신은 부엌에 내려가 따뜻한 차를 우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시나몬과 생강향이 부엌을 채웠어요. 창문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성기게 맺혔고 내려앉은 햇빛은 물방울 꼭대기에 얇은 막을 씌워두었죠. 그 아른거림을 한참 바라보던 영신은 문득 첼로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첼로 옆 의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체처럼 보이지 않던 무게가 있었다는 듯 자리에 공기가 조금 눌려 있었죠. 영신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봉투 앞면에는 단정한 글씨가 쓰여 있었죠. 딸에게. 미선. 손끝이 먼저 떨리고 가슴이 나중에 반응했어요. 영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한 장. 종이는 가장자리에서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너무 정성스러워 쉽게 읽히지 않을 만큼 곧고 단단했어요. 영신아. 언젠가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단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내가 알 수 없었기에 나는 매일 저녁 같은 기도를 드렸어. 너의 등이 다치지 않게, 내 혀끝이 다치지 않게, 내 발목이 꺾이지 않게, 누구도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부디 너를 닮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이 내 등을 토닥여 주기를. 문장 하나하나가 물처럼 스며와 배를 적셨습니다. 영신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 소리가 공기 중에 떠 있었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살며시 받아 품는 듯 했어요. 뒤에서 팔이 돌아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미선이었죠. 두 여인의 숨이 한 박자 한 박자 맞춰졌습니다. 손등과 손등이 포개지며 잃어버렸던 시간이 살처럼 다시 돋아났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에서 갑자기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죠. 경호원 둘이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고 이내 도현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난바람이 지나간 흔적처럼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요. 도현이 서랍을 뒤엎어 놓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죠. 분노도 자책도 체념도 내려앉은 얼굴. 손바닥 한쪽에는 지문이 비친 듯 붉게 물든 흔적이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보았죠. 엄마, 나 이 집의 맏아들 맞지? 정미선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럼 넌 내 첫아들이지. 왜 그런 질문을 해? 도현은 목젖을 한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숨을 뱉었어요. 내가 내 팔을 달아도 남의 손을 잘라서라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잡아볼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집안 여기저기서 동시에 울렸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모든 가족에게 도착했죠.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짧은 문장 하나만 박혀 있었어요.
오늘 밤 9시. 첼로가 울리면 문이 열린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의 눈이 영신에게로 향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 편지지가 들려 있었고 손등 위의 눈물은 다 마르지 못했죠. 윤세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우리가 맞이하자. 정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숨으면 끝없이 쫓아오고 마주보면 한 번은 물러나지. 해가 기울었어요. 집안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고 커튼이 반쯤 걸렸습니다. 경호팀은 현관과 후문, 주방 쪽 비상문까지 배치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은 사람 배치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불안은 마음이 길을 잃을 때 생기는 거라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죠. 밤 9시. 영신은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화를 들기 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23번 고르게 마셨습니다. 새벽마다 그녀를 깨우던 우는 소리, 그 소리를 오늘은 스스로 꺼내야 했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써준 편지를 옆자리에 놓고 현 위에 활터를 얹었어요. 첫 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집안의 온도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방마다 걸려있는 액자 속 얼굴들이 오래전 기억에서 한 발씩 걸어 나오는 듯 흔들렸죠. 두 번째 음이 따라 붙었고 셋째 음이 멀리 복도를 타고 올라가 천장 모서리까지 번졌어요. 영신의 눈이 감겼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당신을 부르지 못했던 모든 밤을 오늘 이 소리로 돌려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선율의 등뼈가 되어 곧게 뻗었죠. 그때 현관의 잠금 장치가 아주 조용히 풀렸습니다. 딸깍. 전화벨도 아니고 유리 깨지는 소리도 아닌 설탕을 반 티스푼만큼 떨어뜨리는 소리. 경호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주려던 찰나 윤세진이 손바닥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누구든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집을 뒤흔드는 그림자의 정체를 이번엔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찬 밤 공기가 흘러들어와 소파 밑그림자에 닿고 커튼 끝을 한 줄기 스쳤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문턱을 넘었어요. 큰 키가 아니었고 모자의 챙도 얄팍했죠. 낯설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낯선 것도 아닌 실루엣. 경호원 둘이 동시에 손을 움직였지만 윤세진의 손짓이 다시 그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림자가 거실로 들어와 멈췄습니다. 첼로의 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죠. 멈춰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누구든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그림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집안의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쉬었죠. 낯선 얼굴인데 낯설지 않은 눈.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못한 사람 같은 초점. 그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신의 활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윤세진의 손끝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미선은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섰어요.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입술을 떼었어요. 더는 길게 말하지 못했죠. 눈동자에 물이 차오르고 턱이 조금 떨렸습니다. 나 영신이 동생입니다. 시간이 멈춤표처럼 눌러앉았어요. 누구도 그 말을 예감하지 못했으니까요. 잃어버린 딸을 찾은 날 또 다른 잃어버림이 문턱을 넘어 들어올 줄이야. 윤세진은 몸을 일으키려다 잠깐 휘청했고 정미선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영신은 서둘러 활을 내려놓고 두 발짝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아주 낯익은 울음을 쳤죠. 언젠가 꿈속에서 들은 목소리와 닮은 떨림.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앞면에는 오래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뒷면엔 확인서라는 단어가 빗둘게 찍혀 있었죠. 오늘 USB를 보낸 사람 저예요. 그리고 그날 태화백화점 저는.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현관 바깥에서 갑자기 급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오르는 소리,
숨이 거칠게 벽을 긁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외마디 비명. 문 열어. 불이야. 창고 쪽에서 불이. 첼로의 현이 스스로 떨렸어요. 밤이 단숨에 들썩였고 집안의 모든 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죠. 창고. 유언장의 원본 사본과 과거 사진들, 그리고 어제 받은 편지의 봉투가 보관되어 있는 그 작은 공간. 세린의 방 창문이 동시에 휙 열렸고 커튼이 바람에 뒤틀렸어요. 그 틈으로 무엇인가가 어둠을 가르며 스르륵 떨어졌죠. 둔탁한 소리, 쨍, 그리고 아주 짧은 신음. 영신은 반사적으로 달렸어요. 윤세진도 정미선도 경호팀과 함께 방향을 갈랐죠. 현관에 남은 남자는 봉투를 부둥켜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누구에게 닿지도 않을 만큼 작게. 엄마 늦지 않게 왔어요. 바람이 현관 너머에서 한 번 몸을 뒤척였어요. 불빛이 창문을 타고 금물결처럼 번졌고 옅은 탄 냄새가 숨에 섞여 들었습니다. 첼로의 울림은 아직 방 안 어딘가에 얇게 남아 있었죠. 그 울림 위로 또 하나의 소리가 얹혔어요. 누군가의 낮은 흐느낌, 그리고 계단 끝에서 들려오는 철제 문고리의 떨림. 이 밤은 어디까지 흔들릴까요?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야 할까요? 불빛은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남기려는 걸까요? 그리고 문턱을 넘은 그 남자의 말, 영신이 동생입니다는 진실일까요? 또 다른 시작일까요? 밤 공기는 젖은 나무 냄새를 품고 뚫로부터 밀려들었어요. 누군가 창고 쪽 하고 외치자 모두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달렸죠. 계단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손마다 식은 땀이 묻었습니다. 현관에 홀로 남은 청년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굳어 서 있었고요. 그가 낮게 부르던 엄마라는 호칭이 집 안 어딘가에 아직도 메아리처럼 걸려 있었죠. 불길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정원사가 소화기를 들고 먼저 뛰어들어 분사했고 경호팀이 뒤를 이어 문을 활짝 열어 연기를 빼냈습니다. 시커먼 냄새가 복도 천장을 문지르며 스르르 흘러나갔고 천장 모서리에 고인 연기가 페인트에 얇게 달라붙었죠. 창고 문 안쪽 오래된 박스 몇 개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다행히 원본 서류와 사진,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비운 흔적 빈 자국과 다른 크기의 테이프 자르개 자국이 방금 전까지 거기 있던 것들의 부재를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어제 옮겨두었어요. 도현이 낮게 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관함 열쇠를 꺼내 보였죠.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건 전부 금고로. 혹시라도 누가 손댈까봐. 정미선이 아들의 어깨를 눌러붙듯 토닥였어요. 잘했어. 내가 맞이구나.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가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쪽에서 금속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죠. 열린 창턱 바깥 작은 난간에서 얇은 그림자 하나가 주저앉듯 몸을 낮췄어요. 찢어진 커튼 사이로 드러난 얼굴 세린이었어요. 바람에 젖은 머리칼이 뺨에 붙어 있었고 한쪽 손등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그녀의 옆에서 반지가 바닥을 퉁 하고 튕겨 굴러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도현이 본능적으로 양팔을 벌려 그녀 쪽으로 다가섰어요. 경호원이 난간 안쪽에서 그녀 팔목을 붙잡았고 영신이 한 발 앞서 몸을 숙여 손을 내밀었죠. 세린 씨, 이쪽으로.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매끈하게 닫힌 장롱의 문짝 같은 눈이 처음으로 미세한 결을 드러내는 듯 했죠. 세린은 휘청이며 거실 쪽으로 끌려 들어왔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자 숨이 한 번 꺾였습니다. 불을 낸 거니? 정미선의 목소리는 날선 칼날이 아니라 오래 비에 젖었다 다시 말라가는 천처럼 축축했어요. 나무라기보다 묻는 어른의 목소리. 세린은 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군 채 깨진 손톱끝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때 현관에 남아있던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감싸 쥐고 있던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요. 제가 USB를 꽂았어요. 아까 그 영상 서재문을 연 사람. 오늘 밤 문이 열릴 거라고 보낸 메시지도 저예요. 윤세진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넌 누구지? 청년은 살짝 떨리는 목으로 입을 떼었어요. 박은호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회장님 운전기사셨던 박성만 씨예요. 모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에 붙어있던 이름이었죠. 몇 해 전 홀연히 떠났고 병칠의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졌던 사람. 은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맡겼어요. 그날 태화백화점. 잃어버린 아이 얘기, 내가 자라난 보육원 기록, 그리고 회장님 댁에서 없어졌던 사진 2장. 때가 되면 돌려드려라. 미선 여사님과 회장님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세월에 문질러진 흑백 사진 1장, 그리고 색이 반쯤 빠진 인화 사진 1장. 흑백에는 젊은 미선과 세진, 그리고 팔에 안긴 갓난아기가 있었고, 색바랜 사진에는 영신으로 보이는 소녀가 첼로 옆에서 활을 쥐고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는 아버지 박성만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분실된 날 2층 유모실서 혼선. 외부 유괴 흔적. 관리자 실수 은폐.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님. 미선 여사의 울음이 내 귀를 떠난 적 없음. 윤세진의 입술이 하얘졌어요. 성만이가 그걸 알고도 아버지는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죠. 돈도 집도 자식에게 남길 유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사람의 자리를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켜봤어요. 며느님이 유원장을 건드리는 걸 알았고 밖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알았어요. 제겐 이 집이 은혜를 갚아야 할 곳이었거든요. 그의 눈이 붉게 젖었습니다. 아까 엄마라고 부른 건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오래, 너무 오래 부르고 싶었던 말이라. 정미선의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청년의 두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고마워. 늦게라도 내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줘서. 그리고 내 마음도. 말끝이 잔잔히 젖었습니다. 윤세진도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죠. 고개 숙임만으로도 사과와 감사가 한꺼번에 전해지는 얼굴. 세리는 그 장면을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보듯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고 눈매가 희미하게 붉어졌죠.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서재 문을 연 것도 오늘 불도. 원본은 못 태웠어요. 이미 없더군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두 내 몫을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서 멈추질 못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아닙니다. 비교당하지 않으려, 보이지 않지 않으려, 끝까지 높이 서 있으려, 그 욕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도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세리나. 단 한 번 이름을 부르는 데에 많은 시간과 바람이 달라붙었죠. 여기서 멈추자. 벌은 받자. 우린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져 있었어요.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는 나무처럼. 세리는 마치 오래 견디다 갑자기 힘줄을 놓는 사람처럼 어깨를 툭 내려뜨렸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죠. 네. 도와주세요. 도장 찍으라고 끌고 다니던 그 손을 이제는 잡아 끌지 않을게요. 그녀는 반지를 살짝 비틀어 빼더니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반지의 얇은 무늬가 빛에 잠깐 반짝였고 곧 빛을 잃었어요. 그날 밤 경찰이 와서 간단한 조사를 했고 경호팀이 출입문을 다시 체크했어요.
창고의 그을음은 물걸레에 조금씩 지워졌고 남아있던 불길 냄새도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서서히 사람의 체온을 되찾아갔죠. 다음 날 변호사는 한 번 더 집을 찾아왔어요. 위조 흔적이 발견된 기존 유언장 페이지는 증거로 제출됐고 전날 작성한 새 유언장은 등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페이지엔 선명한 이름이 있었죠. 김영신. 그리고 마지막 장의 여백에는 정미선의 손글씨가 얇게 비어 있었어요. 이름은 집이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온 날이 우리 집의 생일. 작은 문장 하나였지만 가족 모두가 그 문장을 한 번씩 손으로 더듬었어요. 영신은 무엇보다 그 글씨의 온도에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죠. 며칠 후 집안은 잠깐의 고요를 맞았어요. 세리는 변호사를 동반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고 도현은 동행했죠. 그들은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래 버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지만 기어이 도현이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린 사람부터 하자.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호는 장례를 마친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고향으로 잠시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떠나기 전 정원 한켠에 서서 영신에게 인사를 했죠. 언젠가 복지관에서 첼로 연주하신다던 말 진짜인가요? 영신이 웃었어요. 그럼요. 악보는 뒤늦게라도 사람을 찾아요. 꼭 들으러 오세요. 은호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날 맨 앞자리에 앉겠어요. 그날 저녁 소박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된장국은 뽀얗게 끓었고 상추는 씻어 물기를 톡톡 털어 채반 위에서 빛났죠. 윤세진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고 한동안 영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신아.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 그의 목을 적셨어요. 늦게 불러 미안하다. 그 말은 사과였고 축복이었고 이 집의 시간표를 다시 쓰는 선언이었죠. 영신은 웃었어요. 아버지. 짧은 호칭 하나가 두 사람의 사이를 반듯하게 닦아냈습니다. 정미선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자, 우리 오늘은 국물부터. 오래 속 썩인 마음부터 먼저 데우자. 모두가 따라 웃었죠. 웃음은 아직 어설펐지만 솥뚜껑 위에 김처럼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신은 첼로를 꺼냈어요. 오늘은 집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죠. 다음 주에 동네 복지관에서 조용한 연주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제목은 다시 부르는 이름들. 의자에 앉자 그녀는 활을 들기 전 엄마의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첫 손님이에요. 첫 소리가 나가자 방 안의 공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낮은 음이 식탁 끝과 커튼 주름에 닿았다가 돌아왔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틈을 부드럽게 쓸고 갔습니다. 음악은 누구를 신문하지 않았고 누구를 판결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같은 집에 앉아 같은 숨을 쉬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건너왔다고 조용히 적었죠. 윤세진은 눈을 감았고 정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은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풀었죠. 마지막 음이 어깨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영신은 잠깐 활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 부름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불씨가 아니었어요. 집을 따뜻하게 지키는 불빛이었죠. 며칠 뒤 복지관 강당. 오래된 의자와 살짝 울리는 마이크, 흰 벽에 붙은 공지문과 작은 들꽃 화분이 있는 곳. 참여자 명단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맨 위에 정미선, 윤세진, 장도연, 박은호가 나란히 있었어요. 영신은 무대 중앙에 앉아 활을 들었죠. 객석 맨 앞 은호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정미선이 고개를 살짝 기댄 채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처음 곡은 우리 집의 새 이름을 위한 노래예요. 영신이 말했다. 잃어버렸던 이름들, 불러도 되는 이름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닮아가는 이름들.
소리가 흘러나왔고 객석 여기저기에서 아주 작은 훌쩍임이 피어났어요. 누군가는 눈썹을 문지르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깨물었죠. 음악은 누구의 과거 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다가올 시간에도 조용한 길을 냈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는 아주 따뜻하게 오래 이어졌어요. 복지관의 낡은 스피커가 작은 삐 소리를 내며 숨을 돌렸고 영신은 무대 위에서 천천히 일어나 인사했죠. 그 순간 저 멀리 문가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검은 정장, 부드러운 미소. 세린이었어요. 그녀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박수를 치다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도현은 뒤를 쫓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은 앞줄에 앉은 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붙드는 손길은 미련이 아니라 다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낮게 맑았어요. 늦은 오후 햇빛이 건물 벽면을 길게 쓸고 가로수잎 사이로 작은 빛의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정미선이 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영신아, 우리가 오늘 참 멀리 왔네. 영신이 웃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확인했어요. 길은 늘 집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요. 윤세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때로 잃어버리고 나서야 잡아야 할 것을 앞지.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더구나. 집 현관을 들어설 때 초인종 카메라에 비친 셋의 얼굴이 맞닿아 한 컷의 사진처럼 멈췄어요. 웃거나 울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내 공기가 살결을 감싸 안았죠. 첼로가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창틀엔 오늘 아침 닦아둔 작은 물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걸.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영신은 귀에서 아주 작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 날의 자신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활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어머니가 손짓으로 괜찮아 하며 웃는 모습. 그 웃음이 깊게 새겨지자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죠.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부드럽게 뒤섞이던 찰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내일 아침엔 제가 먼저 밥상 차릴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고 기도였고 새벽을 부르는 작은 노래였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장미 가지를 건드렸고 가지 끝 작은 꽃눈이 꼼지락거렸습니다. 내일은 아마 조금 더 피어나겠죠. 집도 이름도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 마음에도 오늘 작은 빛 한 점이 켜졌다면 좋겠어요.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한국인사연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